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판사가 판결문을 접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끝까지 판사를 보지 않았다. 돈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 얼굴은 다 비슷해진다. 말이 없어지고 눈동자만 바빠진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뺨을 쳤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누가 이겼는지보다 누가 더 잃었는지가 선명한 재판이었다. 그때였다. 김재원 씨,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다. 첫째였다. 경찰 2명이 다가오고 첫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첫째는 처음엔 멍하니 웃었다.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뭔데요? 나 지금 바쁜데. 체포 사유는 통지하겠습니다. 첫째의 말이 중간에서 잘렸다. 둘째 딸의 눈이 흔들렸고 셋째 딸은 시선을 피했다. 며느리들은 한 발씩 뒤로 물러섰다. 마치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때 막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착각하지 마. 이 일 오빠 혼자만의 문제 아니야. 언니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둘째가 입술을 깨물었다. 셋째는 손끝으로 핸드폰을 더듬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법원 계단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게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건 재산 이야기가 아니었다. 재산 때문에 드러난 사람들의 민낯 이야기였다. 내가 6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부산까지 내려왔다. 사람들 틈에서 손을 놓치면 끝이라는 걸 그날 배웠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붙잡는 법부터 배웠다. 돼지국밥 장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비 오는 날에도 몸살이 나도 불을 껐던 적이 없었다. 불을 끄면 그날은 굶어야 했으니까. 그 국밥으로 아들 2, 딸 3을 키웠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을 때 사람들은 내게 복이 많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무서웠다. 복은 늘 나중에 값을 요구했으니까. 첫째는 아들이었다. 사업을 한다며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나갔다가 크게 한번 넘어졌다. 그때 나는 묻지 않았다. 얼마가 필요한지도 언제 갚을 건지도. 돈보다 무서운 건 자식이 무너지는 얼굴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번째 실패, 그리고 3번째. 그때부터 아이들 눈빛이 달라졌다. 엄마, 또 줬어? 형은 왜 맨날 저래?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가족은 언젠가 다시 붙는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내 약점이었고 그들의 기회였다. 막내는 딸이다. 위에 형제들과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다. 이혼하고 중학생 딸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 애가 먼저 말하지 않는 건 대개 상처였다. 막내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새벽 장보기부터 마감까지 나와 같은 하루를 살았다. 손녀는 가게 한쪽에 앉아 숙제를 했다. 다른 손주들은 오면 용돈부터 찾았지만 그 아이는 내 옆에 와서 물었다. 할머니, 부산 내려오던 날 무서웠어? 그래서 나는 그 아이 앞에서는 조금 덜 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집안은 조금씩 확실하게 변해갔다. 걱정이란 말이 정리라는 말로 바뀌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그 뒤로도 일은 쌓였다. 첫째는 돈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둘째와 셋째는 정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가게불 앞에서 국을 젓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숫자를 듣는 사람이 됐다. 첫째는 어느 날 내 방까지 들어왔다. 문을 닫자마자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 엄마 통장 아직 엄마 이름이지? 막내가 손댄 거 없지? 나는 그 말이 서늘했다.
자식이 자식을 의심하게 만든 건 돈이었고 그 돈을 가진 건 나였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내 통장은 내 거다. 첫째는 웃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끝이야. 이번 달 안 막으면 나 사채가 집까지 온다고. 가게로도 올 수 있어. 그날 저녁 둘째 딸이 찾아왔다. 막내가 장을 보러 나간 시간이었다. 둘째는 내 손을 잡는 척하며 앉아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낯선 서류가 있었다.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먼저 보였다. 엄마, 도장만 찍으면 돼. 엄마 힘드니까 우리가 대신 처리해 주려는 거야. 요양원 알아봤거든. 좋은 곳으로. 엄마 혼자 집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 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난 아직 안 간다. 그 말이 나오자 둘째는 표정을 바꿨다. 따뜻한 딸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이 됐다. 엄마, 아직도 이렇게 버티실 거야? 막내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 쟤 엄마 돈 냄새 맡고 있는 거야. 그때 며느리가 들어와 앉았다. 차를 따르는 손이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며느리는 나를 보며 말끝을 흐리다가 확실하게 꺼냈다. 어머니, 혹시 인감은 어디 두셨어요? 요즘 뉴스 보면요. 가족끼리도 서류가 막내 아가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다. 내가 말하면 막내 편인이 되는 세상이었고 내가 침묵하면 수긍이 되는 세상이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늙어갔다. 며칠 뒤 딸 셋이 또 모였다. 이번에도 막내가 없는 시간이었다. 첫째는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로 끼어들었다. 스피커폰 너머로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엄마, 결론만 말해. 나 지금 대출도 막혔어. 엄마가 정리 안 해주면 나 진짜 사고 쳐. 둘째가 스피커폰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오빠, 그 말 녹음한다? 그래도 엄마가 또 주면 끝이야. 우리 목까지 다 빨아먹게 생겼잖아. 셋째가 낮게 말했다. 엄마, 솔직히 오빠한테 더 주면 우리도 못 참아. 차라리 지금 상속 미리 정리하자. 가게도 땅도 집도.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상속은 내가 죽은 뒤의 말인데 내 앞에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막내가 돌아오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다. 막내는 내 얼굴을 보더니 눈치챘다. 언니들 왔다 갔지? 나는 대답 대신 국을 떠줬다. 막내는 국을 한 숟갈도 못 뜨고 말했다. 엄마, 나 요즘 무서워. 언니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 그 말이 쌓이고 또 쌓였다. 그리고 그날 모두가 모인 자리. 막내는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다. 서류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인주와 도장이 나란히 있었다. 마치 찍기만 하면 된다는 듯이 막내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야? 둘째가 손을 뻗어 봉투를 낚아채며 말했다. 너는 건드리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막내가 목소리를 키웠다. 왜 내가 건드리면 안 돼? 엄마 옆에 산다고 내가 죄인이야? 엄마 건강이 걱정이면 왜 가게 한 번도 안 와? 그 말에 셋째가 코웃음을 쳤다. 오, 이제 와서 효녀 코스프레. 너는 가게 붙들고 살잖아. 우리가 모르는 돈 흐름이 있을 수도 있지. 며느리가 한마디를 얹었다. 어머니, 저희도 불안해서 그래요. 막내 아가씨가 생활비 명목으로나 아니면 카드 같은 거. 막내가 나를 바라봤다. 엄마,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때도 입이 안 떨어졌다. 내 침묵이 막내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막내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언니들, 오빠가 지금 빚 때문에 미쳐가는데 왜 나한테 화풀이야? 오빠 빚은 누가 만들었는데? 또 엄마 돈으로 덮을 거야? 그 순간 둘째의 얼굴이 확 바뀌었다. 둘째는 막내의 팔을 잡아 끌며 이를 갈았다. 너 지금 오빠 얘기 꺼내지 마. 엄마 앞에서. 오빠 망신 주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막내가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망신은 오빠가 스스로 만든 거야. 엄마 돈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이 집 망가뜨린 사람 누군데?
그 말이 누군데에 닿기도 전에 둘째의 손이 날아왔다. 짝! 이번엔 갑자기가 아니었다. 참아온 모욕과 공포가 손바닥으로 터진 소리였다. 막내는 휘청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손녀 쪽을 한번 봤다. 손녀는 문 앞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막내가 낮게 말했다. 좋아. 이제부터는 나도 엄마를 지킬 거야. 언니들이 원하는 방식 말고. 그날 이후 막내는 말 대신 기록을 시작했다. 가게 장부를 쓰던 손이니까 날짜와 시간은 습관처럼 적혔다. 누가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를 꺼냈는지. 나는 그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다. 나는 여전히 설마라는 말 뒤에 숨어 있고 싶었다. 그런데 첫째는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고 필요가 더 커질수록 태도가 더 거칠어졌다. 어느 날은 주방에서 국을 젓는 내 뒤로 와서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나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사채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래. 가게 주소도 알고 집 주소도 알고 엄마가 결단 안 하면 그 사람들 여기로 올 수도 있어. 나는 국자를 든 손이 굳었다. 막내는 그 말을 듣고도 감정을 숨겼다. 대신 첫째의 신발을 봤다.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어딘가를 다녀온 사람이 아니라 쫓겨다닌 사람의 신발이었다. 며칠 뒤 둘째와 셋째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말이 달랐다. 요양원도 건강도 걱정도 아니었다. 그들은 법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엄마, 우리가 상담받아 봤는데 엄마가 정신이 또렷할 때 정리해두는 게 서로 편하대. 나중에 분쟁 나면 재판까지 가고 그게 더 엄마 괴롭힌대. 그 말이 웃겼다. 엄마를 괴롭히는 건 분쟁이 아니라 지금 이 말들이었는데 둘째는 서류철을 펼쳤다. 종이 위에는 낯선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다. 재산 관리, 위임, 공증, 후견. 둘째는 단어를 외우기라도 한 듯 또박또박 읽었다. 엄마, 여기만 서명하면 돼. 막내는 빠지고 우리 셋이 관리하면 깔끔해. 막내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잖아. 막내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처음엔 웃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를 갈고 있었다. 언니, 내가 감정적이면 언니들은 뭐야? 엄마를 살아있는 채로 나누자고 모여놓고? 셋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너 말 조심해. 내가 여기 끼어들 자격 있어? 이 집안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 막내가 조용히 되물었다. 우리끼리? 그 우리의 엄마는 들어가?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며느리의 한숨이었다. 어머니, 저희도 사는 게 팍팍해서 그래요. 솔직히 어머니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도. 말끝을 흐리면서도 뜻은 정확했다. 나는 그날 밤 막내와 단둘이 남았을 때 겨우 입을 열었다. 너 너무 세게 말하지 마라. 막내는 한참을 나를 보더니 낮게 말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더라. 상대가 선을 넘어도 내가 세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평생 써온 참아라라는 말이 막내에게는 네가 참고 끝내라로 들렸을 테니까. 그 후로 며칠 동안 딸들은 서로 연락을 돌렸고 며느리들은 단체방을 만들었다. 나는 그 방을 보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다. 가게에 오던 손님들이 뜬금없는 말을 건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할머니, 요즘 애들끼리 다툰다며? 막내가 통장 잡고 있다던데. 어휴, 돈 때문에 가족이. 말은 동네를 타고 빠르게 퍼졌다. 막내는 손님 앞에서 웃으며 국을 내고 뒤돌아서면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결국 재판이 잡혔다. 딸들이 먼저 날짜를 통보했다. 엄마, 그날 꼭 나와야 해. 나와야 해라는 말이 불려 나와야 해처럼 들렸다. 재판 전날 밤 첫째가 술에 취해 찾아왔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문이 찢어질 듯 흔들렸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오늘 진짜 큰일 나. 너희는 좋겠다. 뒤에서 정리나 떠들고. 나는 지금 숨이 막혀. 막내가 문을 열지 않자 첫째는 밖에서 소리쳤다. 내가 무슨 짓 할지 나도 몰라.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아 집안을 돌아다녔다. 나는 그 밤에 손녀가 잠든 얼굴을 오래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라도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를 붙잡기만 해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겠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법원에 갔다. 그리고 오늘 법원 앞에서 첫째가 수갑을 찼다. 재판은 누가 더 효도했는가로 시작했지만 끝은 누가 더 챙길 것인가로 흘렀다. 둘째는 판사 앞에서도 당당했다. 어머니가 고령이십니다. 객관적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말은 보호였지만 눈빛은 소유였다. 셋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막내는 감정적이라 판단이 흔들립니다. 막내는 그 말을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대신 판사에게 말했다. 저는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사람으로 존중받길 바랄 뿐입니다. 그 말에 둘째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 집의 싸움은 돈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라는 걸. 누가 엄마를 사람으로 보느냐, 누가 엄마를 물건으로 보느냐. 판결이 내려진 뒤 계단을 내려오며 둘째가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이제 알겠지? 막내가 뭘 하든 막을 수 없어.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막내는 그 소리를 듣고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내 귀에만 들리게 말했다. 엄마, 이번엔 도망치지 마. 그 손의 온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바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나는 평생 지금만 넘기자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또 하루를 넘겼고 또 하루를 넘겼다. 그 사이 첫째는 더 깊이 가라앉았고 딸들은 더 노골적으로 엄마 몫을 계산했다.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버텼다. 그리고 그 버팀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 새벽. 그 시간에 사건은 찾아왔다. 불이 나기 전날 손녀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밤에 울어. 나도 자다가 깨면 엄마가 부엌에 앉아 있더라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다. 내가 지키려던 가족이, 내가 지켜야 했던 막내의 눈물 위에 서 있었다는 걸 그제야 똑똑히 봤다.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다, 할머니가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어떤 예감이 자꾸만 몸을 일으켰다. 이 집은 더 큰 소리가 나기 전엔 멈추지 않는다는 예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 불을 끄기 전에 주방을 한 번 더 돌아봤다. 이상하게도 냄새가 달랐다. 진짜로였다. 그날 이후로도 말과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딸들과 며느리들은 번갈아 찾아왔고 늘 막내가 없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막내를 찢어 놓았다. 엄마, 막내가 엄마 명의로 뭐 한다는 소문 있어. 어머니, 서류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에 피 붙은 자식이 더 무섭다니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막내 편이 되는 세상이었고 침묵하면 수긍이 되는 세상이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늙어갔다. 그 사이 첫째는 더 망가졌다. 가게로 와서 손님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의자를 걷어차고 계산대를 콱 내려쳤다. 나 살려달라니까. 엄마가 나 안 살리면 나도 끝까지 갈 거야.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가버리는 날이 늘었다. 막내는 이를 악물고 사과했다. 손녀는 내 뒤로 숨었다. 어느 날 밤, 손녀가 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우리 가게 없어져도 돼?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는 대답을 못했다. 가게는 내 삶이었고 내 죄책감의 증거였고 내 아이들 학비였고 내 자존심이었다. 그걸 잃으면 나는 뭐가 남을까? 그리고 그날이 왔다.
새벽이었다. 주방 쪽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공기가 밀려 나왔다. 연기가 순식간에 천장으로 치솟았고 불꽃이 번졌다. 이번엔 작은 불이 아니었다. 막내가 먼저 뛰어들었다. 나는 손녀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다.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왔고 누군가는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다. 곧 소방차가 도착했다. 빨간 불빛이 새벽 골목을 뒤흔들었다. 불은 한참 만에 잡혔다. 가게 안은 엉망이었다. 천장은 그을렸고 주방 기구들은 녹아내렸고 돼지국밥 냄새 대신 탄내가 눌어붙었다. 막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손녀는 내 팔을 꽉 잡고 울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어떡해? 그때 나는 아직도 믿고 싶었다.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그런 나쁜 놈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다. 며칠 뒤 조사가 시작됐다. 형사들이 왔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가족이 완전히 끝날까봐. 딸들은 또 모였다. 이번에는 화제가 아니라 재산부터 따졌다. 엄마, 가게 이제 못해. 그럼 남은 건 땅이랑 그거잖아. 이참에 정리하자. 막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끝까지 싸워야 돼. 막내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다. 언니들, 이제 와서 뭐가 남았다고. 그래도 엄마가 있어 다행이지. 둘째가 소리쳤다. 엄마는 우리 엄마야. 내 엄마만 아니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내 엄마를 두고 나뉘어 있었다. 그날 밤 집 전화가 울렸다. 막내가 받았다. 막내의 얼굴이 굳었다. 막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내일 법원 가야 할 것 같아. 또 서류래. 그 말에 내 속이 서늘해졌다. 불이 난 가게보다 서류가 더 무서웠다. 서류는 사람을 조용히 죽인다. 나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재판이 열렸고 오늘 법원 앞에서 첫째가 수갑을 찼다. 나는 아직도 다 믿지 못한다. 내가 평생 끓인 국밥이 이렇게 끝날 리 없다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 리 없다고.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그날 새벽의 불은 우리 집안의 욕심을 더 크게 태웠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진 자리에서 누군가는 결국 잡혀갔다. 나는 법원 계단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원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재판은 끝났는데 우리 집안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첫째는 끌려갔고 둘째와 셋째는 말없이 흩어졌고 며느리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막내만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집에 가요. 집에 가는 길 내내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 손이 무서웠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손 같아서. 그날 밤 집에 들어왔는데도 내 귀에는 아직도 그 소리가 남아 있었다. 판결문이 접히는 소리, 수갑이 잠기는 소리, 그리고 그 두 소리 사이에 끼어 있던 다른 소리 하나, 새벽 골목을 뒤흔들던 소방차의 사이렌. 나는 그걸 잊고 있었다. 아니, 잊은 척하고 있었다. 막내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했다. 보험사 번호, 손해 사정, 현장 조사, 추가 서류. 엄마, 내일부터 또 시작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찍었다. 또 시작이라는 말이 희망이 아니라 형벌처럼 들렸다. 나는 그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눈을 감으면 불빛이 보였고 눈을 뜨면 서류 봉투가 떠올랐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나는 습관처럼 가게 쪽으로 발이 갔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때서야 나는 내 삶이 어디에서 멈췄는지 확실히 알았다. 불은 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안의 불은 그때부터 더 크게 붙었다. 가게는 반쯤 타고 반쯤 젖었다. 주방의 스테인리스는 열에 울었고 천장은 그을음이 눌어붙었다. 돼지국밥 냄새 대신 탄내가 골목에 박혀 며칠이 지나도 사람들 코끝을 잡아당겼다. 나는 새벽마다 습관처럼 가게 문 쪽으로 발이 갔다가 문고리를 잡은 손을 허공에서 멈추곤 했다. 문을 열면 장사가 시작될 것 같았지만 열어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집은 남았다. 남았다는 말이 이상했다. 살아서 남은 게 아니라 팔리지 못해 남은 것 같았다. 딸들은 집을 처분하면 깔끔하다고 했고 나는 문틀에 남은 손녀의 키 표시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버틴 시간의 벽이었다. 나는 가끔 타버린 주방 한쪽을 보며 내가 처음 국밥솥을 들여놓던 날을 떠올렸다. 돈이 없어서 중고솥을 샀고 밤마다 닦아 번쩍이게 만들었다. 그 솥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솥이 검게 그을었을 때 아이들은 솥을 걱정하지 않았다. 솥이 아니라 솥에 붙을 돈을 걱정했다. 그 사실이 나를 늙게 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렸다. 그래도 보험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다시 시작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만 해도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그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대답할 힘이 없어서 끄덕였다. 하지만 그 단어가 내 자식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기는 달라졌다. 엄마, 보험사에서 뭐래? 서류는 다 냈어? 손해사정 나온다던데. 금액은 언제 확정된대? 그 말들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얼마가 나오느냐가 핵심인 확인. 나는 대답을 미뤘다. 내가 말을 하는 순간 그 돈이 이미 내 손을 떠나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막내는 그때도 가게로 나가 잿더미 속에서 쓸 수 있는 것과 못 쓰는 것을 가르고 있었다. 손녀는 옆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을음 묻은 수건을 빨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엄마 손이 자꾸 떨려. 그 말이 내 심장을 콱 눌렀다. 며칠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현장 조사라는 말, 추가 서류라는 말. 나는 종이를 모아두고 도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다시 확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열자마자 내 얼굴도 보지 않고 물었다. 엄마, 그 돈 언제 나와? 나는 속이 서늘해졌다. 불이 나고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 아이는 불 대신 돈을 먼저 꺼냈다. 가게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낮게 말하자 큰아들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니까 정리해야지. 정리. 그 단어가 다시 나왔다. 사람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고 엄마를 정리하는 말. 그날 저녁 둘째와 셋째가 차례로 찾아왔다. 막내가 장을 보러 나간 시간이었다. 왜 늘 그 시간인지 나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막내가 있으면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 없는 시간에 말하면 엄마는 그냥 듣기만 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엄마를 위한 말을 했다. 엄마 혼자 위험해서 그러는 거야. 요양원 시설도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엄마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하지만 그 말끝은 늘 관리로 갔다. 우리가 서류 보고 대신 처리해 줄 테니 엄마는 도장만 찍어. 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아직은 안 된다. 그때 둘째의 얼굴이 딱 굳었다. 그 눈빛은 딸이 아니라 손님도 아니었다. 계산서 같은 눈빛. 엄마, 막내 진짜 믿는 거야? 제가 엄마 옆에 딱 붙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엄마는 돈 흐름도 모르고 쟤도 너무 몰라. 그 말이 내 귀에 박혔다. 돈 흐름. 내 인생이 어느 날부터 흐름이 되었을까? 나는 참았다. 늘 참았듯이.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잠이 들었다가도 도장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다. 내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나는 내 이름을 잃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나는 안방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둔 인감을 다시 꺼내 쥐어보고 다시 넣었다. 손바닥에 도장 모양이 남을 만큼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자네를 둘러보더니 말했다. 엄마, 보험사에서 조사 나온다며. 그럼 우리가 먼저 정리해놔야지. 괜히 질문 많이 받으면 돈 늦게 나온다고. 그 말이 협조하자가 아니라 입맞추자처럼 들려 나는 속이 서늘해졌다. 점심 무렵에는 둘째가 또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왔다. 며느리는 가게 앞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더니 내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요즘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보험금이 크다더라. 누가 가져가느냐더라. 둘째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다. 그러니까 더 빨리 정리해야지. 엄마는 이런 거 못 버텨. 우리가 엄마를 보호해 줄게. 보호라는 말이 그렇게 무섭게 들릴 줄 몰랐다. 그 말이 나오면 사람 취급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는 걸 이제야 알았다. 며칠 뒤 손의 사정인이 왔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고 메모를 했다. 불이 난 자리를 찍고 전선과 가스 배관을 확인했다. 나는 그의 질문마다 목이 말랐다. 전날 밤에 이상한 냄새는 없었나요? 그리고 누가 마지막으로 잠금 확인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밤에 출입이 잦은 분은 누구시죠? 나는 기억이 정확히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말끝을 흐리는 내 모습이 나도 싫었다. 하지만 말이 선명해지는 순간 우리 집안이 완전히 갈라질까봐 겁이 났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내게 귓속말 하듯 말했다. 엄마, 형사들이 뭐 물어봤어?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보험금은 결국 나오게 돼 있다고. 엄마만 입 다물면. 그 말은 내게 입 다물라는 명령이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큰아들이 낯설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아니라 내 앞에 선 낯선 남자 같았다. 그런데 큰아들은 참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왔고 점점 더 늦은 시간에 왔다. 술 냄새가 나면 더 무서웠다. 술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든다. 아니, 숨기던 얼굴을 꺼낸다. 어느 밤 큰아들은 마루에 털썩 앉더니 낮게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끝이야. 이번 달만 막으면 돼. 진짜 이번 달만. 그 말은 예전에도 들었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이번엔 부탁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다. 사채가 집 주소도 알고 가게 주소도 안다고. 엄마가 결단 안 하면 그 사람들 여기로 올 수도 있어. 그때 막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큰아들은 막내를 보자 갑자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다. 왔어? 네가 고생이 많구나. 막내는 인사도 안 하고 내 손만 봤다. 내 손은 국자를 잡을 때만 떨렸는데 그날은 그냥 떨렸다. 막내는 그날 이후 말 대신 기록을 더 꼼꼼히 하기 시작했다. 가계 장부를 쓰던 손이라 날짜와 시간은 정확했다.
누가 왔는지, 무슨 서류를 들고 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나는 그걸 보면서도 모른 척 했다. 나는 아직도 설마가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막내가 장부를 내 앞에 펼쳤다. 엄마, 이거 봐. 숫자가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 예전에 줬던 돈이라고 내가 대충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날짜별로 남아 있었다. 그 돈은 한 번이 아니었다. 두 번도 아니었다.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내가 기억에서 지워버린 날들이었다. 그날 밤 딸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막내도 있었다. 막내가 장부를 식탁 위에 올려놓자 셋째가 먼저 숨을 들이켰다. 이게 전부 오빠한테 간 거야? 둘째는 손끝으로 숫자를 더듬으며 말했다. 우리도 이 정도는 몰랐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아니, 화가 난 척했다. 그는 늘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엄마가 준 거라고. 그 순간 둘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엄마가 줬지. 근데 그건 살리려고 준 거야. 이제 또 달라고? 이미 가져갈 만큼 가져갔잖아. 셋째도 따라붙었다. 오빠, 이제 엄마 재산 얘기할 권리 없어. 우리 몫까지 다 가져갔잖아. 큰아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희가 뭘 알아? 그래도 나는 아들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이잖아 라는 말은 엄마는 내 것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렸다. 그때였다. 둘째가 막내를 힐끗 보며 낮게 말했다. 너는 빠져. 너는 처음부터 우리랑 같지 않았잖아.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았다. 피 얘기, 태생 얘기, 사람을 갈라놓는 얘기.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왔다. 막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표정이 없는 게 더 무서웠다. 막내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 그 말 지금 왜 해? 엄마 앞에서 엄마 살아있는데. 둘째는 비웃었다. 살아있으니까 정리하는 거지. 나중에 더 더러워지기 전에. 그 순간 막내가 내 쪽을 봤다. 엄마,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통장 건드린 적도 없어. 생활비라고 빼간 적도 없어. 막내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내 혀가 굳는 걸 느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끝날 텐데 나는 또 침묵했다. 그 침묵이 막내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말들이 겹치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돈을 외쳤고 딸들은 정리를 외쳤고 며느리들은 서류를 꺼냈다. 인감 어디 두셨어요? 공증 받아야 한다던데. 어머니 명의는 위험하잖아요. 그때 막내가 큰아들을 향해 말했다. 오빠 빚 누가 만들었는데? 엄마 돈으로 몇 번을 덮었냐고? 이제 또 엄마를 겁줘서 받아가려고? 큰아들의 눈이 번뜩였다. 야, 입 다물어! 막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를 겁주지 마. 엄마는 물건 아니야. 둘째가 갑자기 막내의 팔을 잡아당겼다. 너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오빠를 망신 주려는 거야? 막내가 팔을 빼려는 순간 손이 날아왔다. 짝! 그 소리는 겨울 공기보다 차가웠다. 갑자기 나온 폭력은 아니었다. 그동안 쌓인 모욕과 두려움이 손바닥으로 터진 소리였다. 손녀가 문 앞에서 울음을 삼켰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 모습이 내 심장을 찢었다. 막내는 뺨을 맞고도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언니들이 원하는 방식 말고. 소문은 그날부터 가게에서 끝나지 않았다. 손님들은 불탄 가게 앞을 지나며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말하면서도 눈은 내 손과 주머니를 봤다. 누군가는 뜬금없이 물었다. 할머니,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대요?
나는 그 질문이 칼처럼 느껴졌다. 국을 끓여 삶을 살리던 손이 이제는 숫자를 들고 살림을 가르는 손이 된 듯했다. 막내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굳혔다. 가게는 멈췄는데 말은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더 조용해졌다. 말 대신 설거지를 했고 빈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집안에 남았다. 큰아들은 그 소문을 기회로 썼다. 불탄 가게 앞에서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 고생 많았지? 이제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엄마는 쉬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귓가로는 다른 말이 들렸다. 그럼 보험금은 장남이 받겠네. 막내는 붙어 있으니까 더 챙길라나. 사람들은 입으로는 위로를 하고 마음으로는 이미 분배를 끝내놓은 얼굴이었다. 그날 밤 막내가 내게 처음으로 말했다. 엄마, 나 오늘 변호사 만나. 이건 싸움이 아니라 엄마를 살리는 일이야. 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내 앞에서 결정을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누가 내 대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세워주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막내는 싸움 대신 준비를 택했다. 변호사 상담을 잡았고 통장 내역을 정리했고 서류를 모았다. 딸들은 단체방을 만들고 며느리들은 동네 사람들 입에 막내가 통장을 잡고 있다는 말을 흘렸다. 소문은 불보다 빨랐다. 탄내가 가시기도 전에 말이 퍼졌다. 막내가 다 가져간다더라. 가게도 그렇고 보험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오래 국을 끓였는지보다 보험금이 얼마나 될지를 더 궁금해했다. 재판 날짜는 딸들이 먼저 통보했다. 엄마, 그날 꼭 나와와. 나는 나와라는 말이 불려나와처럼 들렸다. 나는 살아있는데 이미 불려나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재판 전날 밤 큰아들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술이 아니었다. 술보다 더 무서운 맨정신이었다. 엄마,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보험금 나오면 내가 먼저 좀 쓰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큰아들은 얼굴을 바꿨다. 부탁이 끝나자 본색이 나왔다. 엄마, 그럼 나도 방법이 없어. 나 혼자 망하는 건데 엄마는 편해? 그 말은 엄마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붙잡기만 해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나는 평생 사람을 붙잡는 법만 배웠다. 6.25 때 할머니 손을 놓치면 끝이라는 걸 배운 뒤로 나는 놓치지 않으려고만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붙잡느라 오히려 모두가 무너지고 있었다. 재판날,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큰아들은 말이 많았다. 장남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다. 둘째와 셋째는 엄마 보호를 앞세웠다. 며느리들은 절차를 강조했다. 막내는 조용했다. 대신 준비한 서류를 한 장씩 꺼냈다. 날짜, 금액, 증빙. 막내는 감정을 끌어올리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단단했다. 판사는 질문을 몇 개 던졌고 누군가는 대답을 더듬었다. 누군가는 대답 대신 변명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 싸움은 누가 엄마를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엄마를 가질 것이냐의 싸움이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판사가 판결문을 접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끝까지 판사를 보지 않았다. 돈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 얼굴은 다 비슷해진다. 말이 없어지고 눈동자만 바빠진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뺨을 쳤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누가 이겼는지보다
누가 더 잃었는지가 선명한 재판이었다. 그때였다. 김재원 씨,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경찰 2명이 다가오고 큰아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큰아들은 처음엔 멍하니 웃었다.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뭔데요? 나 지금 바쁜데. 체포 사유는 통지하겠습니다. 둘째의 눈이 흔들렸고 셋째는 시선을 피했다. 며느리들은 한 발씩 뒤로 물러섰다. 마치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 순간 막내가 낮게 말을 했다. 착각하지 마. 이 일, 오빠 혼자만의 문제 아니야. 언니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둘째는 입술을 깨물었고 셋째는 손끝으로 휴대폰을 더듬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연락이 아니라 통보로만 왔다. 누군가는 서류를 보내고 누군가는 소송장을 보냈다. 전화는 울려도 반가운 목소리는 없었다. 나는 늙어서 귀가 먹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 사라져서 조용해졌다. 한 번은 큰아들이 수갑을 찬 날 밤에 둘째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 한 줄이 끝이었다. 피해자라는 말은 책임에서 도망치는 사람의 말이었다. 셋째는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는 말만 남겼다. 며느리들은 가족 모임을 끊었고 손주들은 용돈을 끊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조용히 정리당했다. 막내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 학교 상담도 다니고 가게는 작은 자리로 다시 열어냈다. 간판을 새로 달 돈도 없어서 낡은 간판을 닦아 다시 걸었다. 첫 손님이 들어오던 날 손녀가 내게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 다시 시작한 거야? 나는 그 말에 국자를 더 깊게 넣어 끓였다. 다시 시작이라는 말은 늘 뜨거운 자리에서만 가능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는 자랐다. 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던 날 막내는 잠깐 울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이 아니라 버틴 사람만이 울 수 있는 울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내 손이 떨리지 않는 걸 느꼈다. 누군가를 붙잡느라 떨던 손이 아니라 내 삶을 붙잡는 손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하나 둘 연락을 끊었다. 큰아들은 사라졌고 둘째와 셋째는 바쁘다는 말만 남겼다. 며느리들은 안부 대신 소문을 보냈다. 내 삶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사람들인데 막상 사라지니 집이 더 시끄러웠다. 정막이 소리를 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다시 국을 끓였다. 예전 같은 가게는 아니었지만 막내와 손녀가 먹을 국은 끓여야 했다. 막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다. 손녀는 여전히 내 옆에 앉아 숙제를 했다. 다만 그 아이는 더 이상 무서웠어를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우리 셋이서도 괜찮지?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다시 배웠다. 피가 아니라 남는 사람, 끝까지 같이 밥을 먹는 사람. 몇 년 뒤 손녀가 결혼을 했다. 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얼굴은 손에 꼽혔다. 사진을 찍는 시간. 사진사가 말했다. 어머님, 가운데로 조금만 오세요. 나는 손녀 옆에 섰다. 빈자리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굳이 부르지 않았다. 오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너무 오래 끓여서 이제는 국처럼 식혀둘 수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손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6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부산으로 내려오던 날의 내 손처럼.
나는 그 온도에 잠깐 눈을 감았다. 그날 사진에는 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도 나는 웃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웃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이야기는 법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 그날 법원은 끝을 찍은 자리였을 뿐이다. 진짜 시작은 내가 설마를 버리고 지켜야 한다를 선택한 날이었다. 재산은 남기지 못했지만 사람으로 남는 법은 이 아이에게 남겼다. 그걸로 됐다.